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어영문학과의 이동진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금요일 날, 날씨가 어제는 더웠는데 오늘 좀 시원해서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안에 계셔갖고, 저도 우울하고, 다들 우울한 것 같아요. 조명도 우울하고. 더 우울한 거는, 인공지능 잘 모르는데 여기 막 강연하라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하게 돼서 진짜 우울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강연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목을 보시면 이제 안녕 인공지능 오고 가는 문학 속의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 hello랑 bye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학 속에 특히 문학이 인공지능을 다룬 문학이 다 사이언스 픽션이죠.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에 나온 인공지능 얘기를 좀 담아내면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은 거의 모르는 상태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구 분야가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어떤 연구 분야라서 처음에 이제 그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도 좀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사이보그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동물이나 다른 걸로 좀 옮겨가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지난주에 혹시 오셨던 분이 계신가요? 여기 강연 들으셨던 분? 예, 이게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테크놀로지 쪽의 얘기를 더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지난주에 강연을 듣고 났더니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이 강연 시리즈 제목이 이제 인문학과 인공지능 이런 건데 대체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인공지능의 지금 현재 모습들,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가능성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인문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인문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문학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써먹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인문학이 하는 일인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갖고 인문학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얘기인가? 그런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문학이 이런 기술이 현재 있고 그 기술이 이제 발전한다면은 인문학이 거기서 무슨 질문을 던져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고민을 좀 미리 할 수 있게 해줄까라는 고민 아니면 우리가 했었어야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무엇이 가능할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연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그 제목 자체는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안녕 인공지능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인용을 조금 한 겁니다. 이제 안녕 인공존재라는 이야기의 그 제목을 따온 건데 혹시 이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배명훈의 소설? 네. 이 소설집이고 소설집의 한 이야기입니다. 안녕 인공존재라는 작은 소설인데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과학자가 조약돌이라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인공존재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마디로 기능을 말하기가 어려운데 기능이 없어요. 이게. 근데 뭐냐면 이 프로젝트는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말하자면 존재성 제품이었습니다. 뭘 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회사에서도 어쩌고저쩌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인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담아왔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라는 거, 인공지능을 막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해 있고 이게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능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 존재라는 그런 어떤 특징 아니면 인간 존재로서의 갖고 있는 우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능을 항상 최우선 그런 어떤 조건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다른 어떤 기능들이나 어떤 능력들이 있어도 항상 지능이 먼저였고 그래서 지능을 갖고 언어를 할 수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어떤 특별함을 만들어냈고 그 특별함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그래왔는데 만약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는 만큼
인간만큼, 아니 인간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지능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인공존재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마치 이게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존재라는 얘기를 해야지만 정말로 인공지능과 같이 사는 세상, 뭐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배당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진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존재로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어떤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인공지능을 얘기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그런 어떤 차이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지능적으로만 존재하고 로봇은 이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몸으로 옮겨갈 때, 로봇으로 옮겨갈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되게 구분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 논의와 인공지능 논의가 되게 따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인공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그런 어떤 논의의 구분이 좀 더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전제가 필요하냐면, 문학에서 대부분 인공 존재가 등장하는 부분은 다 로봇의 형태를 띠고 등장을 하죠. 그냥 이제 인공지능만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존재 그런 어떤 걸 띠고 일종의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로봇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문학에서는 그 구분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분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인공지능을 오히려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인공존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본 제품은 두비토, 그러니까 다업이죠. 이제 회의하는 거죠. 회의라는 게 여기 회의하다, 그런 어떤 의심하다, 그런 회의입니다. 회의회로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존재 추출법을 반복 시행하여 순도 높은 결정 형태의 존재 코기토를 추출해냅니다. 회의회로 동작 결과 모든 외부 자국과 그로 인한 제품 내부의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완전히 부정되며, 이 같은 무한 의심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의심만 하는 가상자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자기 회의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어떤 것이 인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인데, 그걸 그 작용을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이 존재라는 그런 어떤 조약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제품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는 어떤 자극들을 모두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남는 거는 데카르트가 얘기했지, 의심하는 자기 존재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뭐 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만 남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뭐 확신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뭐 어떤 다른 일을 해나가는데, 그게 이제 데카르트의 어떤 근대성의 그런 어떤 발판이라면, 여기서 인공존재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만약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스스로의 존재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면, 아니면 작동을 한다면, 왜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정말 지능을 가진 존재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그 답을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는 지능을 가졌지만 인간만큼은 아니야. 너 지능을 가졌지만 인간적인 존재는 아니야. 너 지능을 가졌지만 뭐 이건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지능을 갖고 어떤 답을 찾는데, 그 답이 항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답과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게 틀려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이야기의 결말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여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인문학적으로 아니면 문학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인공지능을 인공존재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공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인공지능과 인문학 얘기하는 것도 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이라는 1998년에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턱 썼고 우리가 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지금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이 얘기에서 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 이제 통섭 과학과 인문학이 왜 같이 일을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통섭에 대한 탐색은 처음에 창조성을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게 인문학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험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과학이 들어와서 인문학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그 반대가 맞다. 통합된 지식 체계는 아직 탐구되지 못한 실제 영역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이미 알려진 것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제공하며 미래 연구에 대한 가장 생산적인 질문을 창안한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질문을 창안하는 게 이제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랬을 때 이걸 잘 개발하고 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좀 더 창조적인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섭의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윌슨의 얘기를 다시 떠올리다 보면은 인문학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갖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그러니까 이건 테크니컬한 질문은 아니죠. 그런 게 가능해? 뭐 딥러닝 해갖고 이런 게까지 할 수 있어? 인문학이 뭐 인공지능이 저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게 뭐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뭐 많이 안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들을 문학 작품들을 오늘 제가 좀 몇 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윌슨도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과학과 인문학의 그런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 통섭의 그런 어떤 정점은 사실 진짜로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학은 이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 거고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지라는 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답이 사실은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아니면 연구할 때는 어떤 연구한다는 것은 이제 이 통섭의 그런 어떤 결정 아니면 정점에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흥미롭고, 예. 여하튼 과학과 인문학이 이렇게 통섭적인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고, 뭐 요새는 이제 통섭이란 말 대신 이제 융합 연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인공지능 아니지만 저도 융합 연구를 뭐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게 과학과 인문학자가 이제 같이 연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고민이고, 뭐 인문학자는 인문학자대로 고민인데, 인문학자들이 이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렇게 그 첨단 과학 분야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이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문학적 상상력이 인공지능의 발달을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건 작품도 되지만 문학적 상상력을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어떤 비평적 능력도 이 인공지능의 발달을 쫓아가지 못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0세기까지 뭐 사이언스 픽션이 어떤 발달을 하면은 사이언스 픽션이 뭔가 이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되게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준 것처럼 느꼈지만 20세기 후반에 인공지능이 아니면 유전공학들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게 뭐 실제 과학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이언스 픽션은 사실은 그거보다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결국에 이제 과학적 상상력 아니면 과학적 그런 어떤 현실이 이 문학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오면 굳이 문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을 할 필요가 있느냐, 과학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학적 상상력이 인공지능의 발달을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학적 상상력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인문학자들이 고민하는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떤 이런 융합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이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융합 연구는 이제 동물에 대한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동물학이나 이제 아니면 수의학이나 이런 거 얼마나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그게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고, 결국에는 그냥 가서 매번 새로운 걸 배우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융합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의 학문을 그냥 좀 배우는 정도? 근데 그게 이제 그 분야에, 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미 그쪽에서 트레이닝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인문학자로 거기 가서 배우게 되면은 사실은 그 배우는 거는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배운 걸로 뭔가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하고, 배운 걸로 뭔가 질문하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뭔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거는 질문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내가 질문하려는 게 그 거리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고민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융합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이 고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어떤 진정한 통섭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 융합연구의 한계가 계속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융합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게 더 심하고, 왜냐면 인공지능 분야가 워낙 발달하고, 그리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문보다, 따라잡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강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진짜 이제는 특히 인문학은 인문학이지만 또 저는 문학을 하니까, 문학으로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아니면 과학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그런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문학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까? 그런 어떤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되돌아보면, 사실은 문학이 엄청나게 그런 과학기술의 상상력,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렇게 이끌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인공지능이나 이제 로봇에 관련된 것만 생각해보면, 로봇이란 말 자체도, 예, 우리가 먼저 로봇이란 말을 되게 익숙하게 쓰지만 그 말도 문학작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카렐 차펙이라는 이제 체코 극작가인데, 1920년에 RUR이라는 그런 어떤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란 말은 체코어로 이제 레이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의미하고. 그래서 로봇이란 말을 처음으로 썼고, 그 작품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여갖고, 이제 어떤 실제로 무엇을 만들면서 그걸 로봇으로 불렀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말을 하나 만든 거가 아니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작품을 되돌아보면, 이 로봇을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들,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작품에 이미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차펙의 작품을 읽으면서 로봇을 우리가 계속 개발하면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뭘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란 말이 이미 이제 그렇게 통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로바릭스라는 말도, 로봇학이라는 말도 사실은 아이작 아지모프라는 작가가 그 자기 작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신조어죠. 그러니까 로봇을 연구하는 학문.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학문 이름이 없었지만, 아지모프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로바릭스라는 말이 실제 학문명으로 쓰여졌고, 지금은 이제, 무슨 전공도 생기고 그럴 정도죠. 그러니까 아지모프가 그 로바릭스라고 했을 때, 아지모프가 진짜 로바릭스라는 이 말을 만들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좀 그런 것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지모프의 라이어라는 그 단편 소설에 처음 쓰인 말이고,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워낙 많은 작품에서 계속 로바릭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아지모프의 작품은 로봇에 대한 작품들은 20세기 로봇을 개발한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특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요때 80년대까지 그때 개발한 그런 어떤 로봇 개발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시모프의 작품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개발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란 말. 우리 워낙 통용해서 쓰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되게 이렇게 익숙하게 쓰지만,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 자체도 문학에서 나온 거죠. 1982년에 이제,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버닝 크롬이라는 82년에 작품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고, 여러분 82년대에 돌아가 보시면은, 돌아가실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뒤에 계신 분들은 돌아가 보시면 80년대에 컴퓨터를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컴퓨터라는 걸 처음 본 거, 그 퍼스널 컴퓨터죠.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본 게 82년인가 83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딱 이게 컴퓨터다라는 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깁슨은 자신도 컴퓨터를 잘 모르면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실로 다가왔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깁슨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아니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 봐야지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 더는 메타버스라는 요새 이제 많이 뜨는 말, 메타버스라는 말도 1992년에 이제 이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작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지금은 되게 과학적 용어랄까? 아니면은 뭐 되게 익숙한 그런 어떤 컴퓨터 공학에 익숙한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사실 다 문학에서 나온 용어들이라는 거죠. 되게 그냥 뭐 문학에서 그냥 말을 만들어내 준 것 뿐인가?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냥 말을 그냥 갖다 쓴 것 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작품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문학 작품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문학 작품이 인공지능이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안녕 인공지능, 여기서 안녕은 헬로우란 뜻이죠. 이제 인공지능이 왔어요. 우리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인공지능을 직접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사소하게 쉬리나 뭐 이런 뭐죠. 우리나라 알렉사 같은 게 뭐죠? 예? 빅스비 뭐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미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장치죠. 그런 장치는 아직 이 문학에서 다루는 이제 인공지능보다는 조금 덜하고, 아까 얘기했던 인공 존재로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그런 인공지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할 그런 문학 작품은 이미 우리 삶에 온 인공지능에 대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헬로우라고 해야 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차펙의 그런 어떤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차펙이 1920년대 이제 그 알류아리한 작품을 쓰면서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로봇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건 그냥 은유다. 노동자에 대한 은유. 그리고 노동자가 어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차펙이 이제 사회주의의 를 신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동 혁명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그 부르주아 계급과 이제 노동자 계급의 그런 어떤 혁명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분석을 했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고 실제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로봇을 우리와 다른 존재, 인공지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작품에서 다른 지문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제 이 기계라는 거는 이 차펙이 이 작품을 썼던 1920년 이전에 많은 기계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로봇은 기존의 기계랑 되게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지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전문 로스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그 제목이 이제 큰 제목인 이제 풀 네임인데, 이 로스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이렇게 등장해갖고
이 로봇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세대는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 로봇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발견의 시대, 과학의 시대죠. 어떻게 보면. 과학의 이제 발견이라면 이 젊은 웃음은 생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게 생산의 시대라는 거는 과학의 시대, 과학 기술의 시대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학적인 발견을 이 실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적용하는 그런 어떤 식의 시대를 열은 거죠. 그는 이제 인체 해부도를 들여다보고 즉각적으로 내부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봇을 인간처럼 만들다 보니까 아버지는 인간하고 똑같은 내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들을 보니까 이거 너무 필요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최소한만 요구하는 노동자를 창조했습니다. 로봇은 사람이 아니죠. 기계적으로 우리보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들에겐 영혼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에겐 좀 익숙한 얘기죠. 뭐 로봇이 지능이 있고 뭐 그래도 영혼은 없어. 그래서 걔들을 이제 마음대로 다뤄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언제까지나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영혼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뭐 문제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알런 튜링이 처음에 이제 메카닉 마인드라는 튜링 테스트 얘기를 하기 직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제프리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메커니컬 마인드, 그러니까 기계 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뭐 이렇게 콘서트 심포니도 작곡하지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감성적인 이런 것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감성적인 거, 창조적인 걸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그러니까 기계가 암만 똑똑해도 결국에는 그런 걸 못하면은 뭐 영혼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인간보다 덜하다고. 그러니까 완벽한 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냥 뭐 영혼이 없으니까 예술적인 것도 없고, 뭐 감성적인 것도 없고, 감정적인 것도 없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얘기인데, 이 작품에서 되게 특이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대량 생산된 지능적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전하고 되게 특이했던 게, 이전에도 사실은 지능을 가진 로봇 같은 존재?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켄슈타인의 그 괴물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프랑켄슈타인 읽어보신 분, 그 괴물이 뭘 원하죠? 괴물이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들어줘요. 예. 근데 박사가 안 만들어줘요. 예, 프랑켄슈타인 박사. 왜 안 만들어주죠? 종이 생길까? 쟤네가 둘이 해갖고, 뭐, 둘이 살아서 이제 그 자식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 종이 생길까봐.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1818년에 쓴 프랑켄슈타인 작품에서 이미 그 생각을 했어요.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쟤네가 종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괴물 하나는 괜찮아요. 뭐 만들 수도 있고, 뭐 걔가 뭐 좀 해도 하나 있는 건 괜찮고. 근데 다른 작품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뭐 샌드맨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다 그냥 개별 혼자 등장해요. 왜냐면 되게 특별한 존재로 등장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계인간이라고 할까? 근데 이제 이 작품은 그거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작품의 시작부터, 그래, 요번에 이 로봇 15,000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디 보내야지. 뭐, 몇만 개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인간의 지능은 영혼 있고, 뭐 이런 마지막에 그런 얘기는 인간이 더 많고 로봇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지능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봇이 이렇게 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런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로봇이 우리도 지능이고 우리가 사실은 예술적인 거 못해도 당신들보다 똑똑하고, 그 똑똑한 우리의 존재들이 훨씬 더 당신보다 숫자도 많고, 이러면 우리도 역시 지능적인 존재고, 뭐 우리도 어떤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봐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문학작품에서 보면은.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인공지능 얘기할 때 인공지능을 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공지능 하나를 개발하고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아니면 모든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의 그런 함의는 하나를 개발하면 무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똑똑한 사람 하나 만든다고 해도, 뭐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기계는 다 복제가 가능한 거고, 그랬을 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00만 개가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어떻게 만들지?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이 종으로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종으로 등장한 존재들을, 인공지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그런 결과로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이게 아지모프의 작품이죠. 예. 그게 이제 시대순위를 이렇게 좀 엮었는데, 그러니까 상상력이 되게 이게 옛날 작품일수록 상상력이 뛰어나고 현실성이 좀 덜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만들지도 않았는데 뭐 인공지능을 뭐 대량으로 종으로 만든다 이런 상상은 사실은 되게 엄청난 건데,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그런 상상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 작품들은 그런 상상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첫 팩의 작품은 그런 상상을 했고, 두 번째 아시모프의 작품은 이제 이 로봇 시리즈라는 이제 1950년부터 시작해갖고, 뭐, 1980 몇 년, 85년 정도까지 계속 이어진 그런 어떤 작품인데, 네 편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뭐 사람들 대부분 이제 여러분 보시는 지금 세 편만 갖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편이 좀 엉성하게 쓰여져갖고, 뭐, 이렇게 퀄리티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첫 팩의 작품은 종으로 등장해서 걔네들과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면은 아시모프 작품은 이미 살고 있어요. 로봇과. 로봇과 공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아시모프가 되게 특이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50년대나 이때 뭐 그 이전에도 이제 단편 소설을 쓰기도 했는데 로봇에 대해서 보시면은 1930년, 40년 이제 로봇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공상과학 소설, SF 소설에서는 로봇이 다 나쁜 존재로 등장해요. 악으로. 그래서 이제 로봇을 어떻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물리치고 그래서 인간 영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아니면 이제 로봇이 이제 좀 인간에게 친근하면 거의 이제 노예처럼, 종처럼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복종을 하는 그런 존재로만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존재거나 아니면은 독립성이 너무 강해서 인간에게 해가 되는 존재거나. 그래서 이 해가 되는 존재는 무조건 없애야 되겠죠. 그런 어떤 되게 천편일률적인 그런 어떤 구도가 항상 반복이 됐었는데 아시모프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로봇이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나도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이제 아시모프의 목적이었죠. 로봇과 같이 사는 세상. 근데 아시모프가 그렇게 상상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 그렇게 지능이 높은 존재랑 같이 살면은 걔네들을 어떻게 믿지? 걔네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그 공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모프의 작품은 그걸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생을 이렇게 지능이 높은 존재랑 어떻게 사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아시모프의 가장 유명한 그런 어떤 로봇 3원칙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원칙이 왜 필요하냐 그랬을 때 로봇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지능이 높아지는데 근데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을 뭐 하지 마라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사는 존재라면 이제 모든 행동들을 다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이 규정을 만들어 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그것만 지키면은 사실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아시모프는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들이 이 세 개입니다. 로봇은 뭐 인간의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뭐 등등. 뭐 3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3원칙을 만들어서 이 모든 로봇들이 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되게 이렇게 이상한 것 같고 로봇이 제가 이제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쟤네랑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모든 로봇은 이 3원칙을 따르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이 작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하고 뭐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면 요새 이제 반려 로봇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이거는 어느 순간에는 진짜로 이제 여러분 집에 뭐 원래 로봇이 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그냥 이렇게 뭐 빅스비 같은 거 말고 실제로 이제 뭐 요리도 해주고 뭐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그런 로봇이 집안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될 그런 시대가 오겠죠.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안이 있었는데 그 안에 따르면은 2020년에 모든 가정에 로봇 하나씩 반려로봇 하나씩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고 뭐 얘기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로봇 윤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그때 만든 로봇 윤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윤리, 그리고 최근에 EU에서 또 로봇 윤리를 만들었어요. 요새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발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과 윤리적으로 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EU에서 최근에 이 로봇 윤리 강령? 뭐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이 3원칙에 근거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학작품에서 만들어진 원칙이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매년 이렇게 무슨 어떤 윤리 강령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다 이제 아시모프의 그런 3원칙을 재활용하는 그런 어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3원칙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 원칙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3원칙을 지켜서. 그래서 로봇을 윤리적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 윤리 원칙을 지켜서 네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3원칙을 지키면서 해라라는 게 이제 아시모프가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따라서 윤리 강령을 만든 사람들도 다 그런데 사실 윤리라는 거는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법이죠. 윤리는 항상 그 한쪽이 뭔가 하면 다른 쪽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3원칙에 보면은 인간에 대한 윤리 강령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 요새 이제 뭐 실제로 만들어지는 윤리 강령에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반쪽짜리 윤리 강령이죠. 사실은 그런 윤리 강령은 이 로봇과 공존한다는 것, 인공존재랑 공존한다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윤리 강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런 면에서는. 여하튼 이 아시모프의 3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지능적 존재와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살 때는. 그래서 이 3원칙을 만든 거다. 이제 좀 더 현대로 와갖고 아까 깁슨이 이제 버닝 크롬이라는 단편 소설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실제로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한 그런 작품은 2년 뒤에 쓰여진 이 작품입니다. 뉴로만서라는 그런 작품이고 이 작품은 되게 읽으면 헷갈리고 막 정신없고 그렇지만 20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매트릭스 영화 보면 매트릭스 영화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다면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작품들은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랑 어떻게 같이 살지
그런 고민이었는데 깁슨의 작품은 그런 것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진짜 등장하고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떻게 변하지? 이건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이죠.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이나 테크놀로지 셀폰 이런 거 많이 이용하고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적 관계도 변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뇌 구조도 지금 변하고 있고 신체 구조도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같은 고민을 아직 시작도 안 했,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연구가 시작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깁슨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어떤 이 작품에서 존재는 몸이 없는 존재죠. 사이버 스페이스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근데 여기 그 작품을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매번 같은 사람만 손을 드는 것 같아서. 예.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뉴럴먼스의 이제 주인공이 케이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라는 인물이, 여기 작품에서는, 카우보이로 되어 있는데, 해커예요, 해커. 예, 한마디로. 근데 해킹을 하는데, 이제 자판으로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머리에 꽂아갖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정신만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킹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작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케이스라는 해커가 뭔가 잘못된 일을 잘못해갖고 벌을 받아요. 근데 그 벌을 받는 게 이제 그 신경을 이제 태워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더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작품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케이스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떠난 사이버 스페이스의 환희 속에 살아가던 케이스에게 그것은 여기 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번역된 책을 그냥 그대로 옮긴 건데 사실은 타락이란 말이 좀 안 맞고 이 더 폴이라고 했고 전락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이제 신라곤에서 이제 악마가 떨어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어떤 천국에서 떨어진 거죠. 전락이었다. 인류 카우보이로서 이제 해커로서 단골 술집에 들락거리던 시절에 그도 어느 정도 육체를 경멸하는 앨리스적 태도를 건지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육체는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 인공지능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러면은 육체는 사실은 필요 없을 거다라고.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해방 방해물 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예. 근데 이게 요새 실제로 이 컴퓨터 이런 거 하는 거, 게임하고 이런 거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몸에 대한 그런 어떤 비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점점점 개발하고 지능적인 면으로 사이버 스페이스나 이런 걸로 모든 게 가능해지면 인간의 몸에 대한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몸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테아 2.2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작품도 설명하자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되게 현실화돼요. 여기는 진짜로 현재 개발되는 인공지능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이게 점점 개발이 돼갖고 이제 인공지능이 진짜로 막 이렇게 월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룰을 정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스스로 이제 지능을 이제 익혀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품인데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문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이. 이 인공지능이. 문학을 가르쳐갖고 인공지능이 문학 작품, 문학 석사, 영문학 석사 시험, 자격 시험을 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되게 단순한 아무런 지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점점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문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작품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성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인공지능 보통 얘기하면 우리가 뚝 나오면 그냥 바로 지능이 있고 다 모든 걸 가능한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존재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성장의 개념도 있어야 되거든요. 키운다는 개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키울 우리가 뭐 이렇게 그분도 뭐, 그러니까 뭐 누구를 키우고 뭐 그러면은 키우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안녕 인공지능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사실 이제 많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도 보면은 인공지능이 되게 등장하면 다 떠나요. 다 사라지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은 현재 인간 사회에서 살 수 없다라는 논리를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사회는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이 문학 작품이랑 영화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품부터 얘기를 하면 이 작품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이 다 개발하고 문학 작품도 막 해석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다 포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떠나죠. 근데 여기 뭐 인용문을 보시면은 대기는 여기 공기 뭐 이게 셰익스피어 템페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칼리반이 이제 뭐 공기를 들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고 인간이죠. 뭐 사물을 손에 쥘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태어났었다면 사실은 이 마지막 말 여기서 단 한 번도 편하지 않았어요.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떨어지게 이곳은 끔찍한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능이 있는 존재인데 지능이 있는 인간처럼의 대우를 못 받는 존재라면 이거는 어느 인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니면 기계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자리가 전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은 그 인공지능이 어떤 자의식이 있다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게 사실은 인간 사회를 변하지 않고는 개발할 수 없는 건데 인간 사회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바꿀 생각이 같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로만서라는 작품에서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그냥 인간 사회에서 더 이상 못 살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어디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많은 작품에서 인공지능이 다 우주로 가요. 예. 이 작품도 이제 우주로 떠나는데 여러분 헐라는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영화 보신 분? 예. 그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떠나죠. 예. 다른 인공지능과 같이. 예. 그것도 다 이제 우주로 떠나죠. 예.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주로 간다는 거.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구에서는 살 곳이 없는 거고,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로 간다는 게 인공지능을 따라서 이제 이 인간이 우주로 가야 될 그런 세상도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인공지능이 없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주로 간다는 건 인간도 따라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면 뭐 어디서 살고 싶을까 이렇게 지구에서 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지구에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다른 곳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주에 뭐 지금도 이제 뭐 우리 화성 개발하고 이제 마스원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뭐 몇 년 뒤에 이제 화성에서 정착해서 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상황 보면 항상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뭐 우주선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가서 대기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려면은 인공지능적인 그런 어떤 컴퓨터가 항상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과연 그런 거 없이 인간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이 작품입니다. 아시모프의 마지막 작품 보면 결국에는 이 로봇들이 이대로 놔두면 인간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너무 기대고 산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들이 이제 로봇들이 결정을 해줘요. 인간 혼자 보내죠. 인간 혼자 우주를 개발하게 하고 살아보게 하자.
이게. 근데 이게 3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죠.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로봇의 입장에서는 그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인간이라는 게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RUR이라는 작품에서 마지막은 인간이 다 죽습니다. 죽어가는,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로봇이 이제 스스로 재생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애매하게 작품이 끝나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끝까지 살 수는 없거든요. 인류가 뭐 언젠가는 다 끝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인공지능만 아니면 우리가 개발한 그런 어떤 것들만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걸 그렇게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인류의 후손이 인류가 아니라 인공지능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까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AI라는 영화 있는데 AI 영화가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인류가 다 죽고 AI만 살아남아서 외계인이 와서 그 AI에게 AI 기억을 추출해 갖고 이제 뭐 옛날에 인간이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는 건데, 뭐 그게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은 인류의 그런 어떤 멸망이랄까 이런 거가 어느 순간에는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다음 세상, 그 다음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간의 문명이나 이런 것들 물려준다면 굳이 그게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럴 정도의 그런 어떤 뭐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막 개발되고 뭐 이게 어느 선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개발되고 발전하고 이런다면 그 인공지능을 생각하려는 인문학적 태도는 인공 존재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존재로 생각한다면 존재와 같이 산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산다는 거를 생각하려면 그 존재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고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건데, 너무 인공지능 개발 자체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되게 편협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읽음으로써 그런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담을 맡은 중어중문학과 이옥주입니다. 이동신 선생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전혀 시간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선생님 강연에 빠져들었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담자이기는 하지만 제가 먼저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시간 동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을 먼저 여쭙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동신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사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으로 받아들이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우리 몸으로 되는, 감각으로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이 무엇인가, 인간 존재, 우리의 존재의 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 존재의 외형, 혹은 그것을 몸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몸의 기능 혹은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이제 인공 존재가 생겨나고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고 그 존재가 성장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사용해서 인공 존재 혹은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의인화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바로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너무 큰 질문이라서 고경까지는 아니고 예, 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공상과학 소설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아니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계인들 생각할 때 항상 두 발로 다니고 이렇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뭐 ET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쪼글쪼글 해도 결국엔 이 두 발로 다니고 두 손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는 존재는 적어도 직립보행을 하고 그다음에 손을 쓰고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터무니없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공상과학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계속 외계인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몸은 어떤 우리가 이제 직립보행하는 게 사실 우리 중력이나 이런 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외계 행성에 전혀 다른 환경에 있으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몸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할 때 선생님 말씀하신 했을 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몸이 도대체 뭘까 그랬을 때 이게 사람의 몸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몸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사실은 그 한스 모라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로봇 학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Children of Mind 뭐 이런 책을 쓰고 Transcendent Mind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실제로 미래학자고 로봇 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간의 정신은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되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을 컴퓨터 칩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인간의 정신도 똑같이 인공지능을 칩을 통해서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반대로 인간의 정신을 칩에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2050년인가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칩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 칩이 계속 작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한계에 왔다고 사람들이 무어의 법칙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작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엑스 휴먼이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그러면 몇 가지가 해결되는데 주거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집이 필요 없죠. 예. 식량 문제도 해결되죠. 예. 그 다음에 우주로 가는 게 해결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게 우리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복도 있고 거기 가서 정착하려면은 공기도 필요하고 등등등등 있는데 이 칩으로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다면은 우주선도 필요 없고 사실은. 그래서 거기 가서 가장 적합한 몸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거미 같은 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식물 같은 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사람 책을 읽었을 때 너무 허황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고, 실제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인공지능이 점점 개발되고 어느 정도 이제 진짜로 상상하는 만큼 이제 개발되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가능하겠죠. 예. 근데 다른 한편은 이제 그게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필요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그때만 하면 이제 아까 제목이 이제 Children of Mind라고 이제 책 제목인데 그냥 정신으로만 살아남는 그런 어떤 우리의 후손이라는 의미인데요, 거기서. 근데 그 모라벡 같은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인간이 어떤 지능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몸이 없어도 되나? 몸은 필요 없는 건가? 몸은 쓸데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학자가 있는데 캐서린 헤일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라벡을 비판하면서 이제 포스트모니즘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헤일즈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거는
지능만으로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왜냐하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자극을 계속 받고 그 자극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지능을 계속 쓰고 그 재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이게 이제 자기 생산이라는 말로 이제 좀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몸이 없다면 사실은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까 조약돌처럼 외부 자극이 전혀 없으면은 결국엔 내부 원래 갖고 있던 지능만 남고, 그러면 그 지능은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능이 되게 중요하고, 지능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지능만으로 할 수 있는 존재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몸이 없으면 사실은 지능도 스스로 그 재생산을 못하고, 개발을 못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의 중요성은 그만큼 그 몸이 이렇게 정신으로, 지능으로 통제되는 몸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자극을 주는 그런 몸이라서 중요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아까 인간 존재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인공 존재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몸이 항상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 사이버 스페이스 라고 해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몸이 있으면은 그게 몸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예를 들면 무슨 사이버 스페이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몸을 갖고 하면 그게 실제 몸은 아니더라도 인간의 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의 그런 어떤 가치랄까, 몸의 그런 어떤 제약이랄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다른 식으로 계속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신의 지능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지능의 생존을 위해서 몸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능을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그리고 우리가 외부 세계와 감각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 자극을 흡수하고, 이것을 우리 지능을 성장시키는데 다시 우리가 쓴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지능을 성장하기 위해서, 발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극이라든가 아니면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방식 자체를 흉내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몸이 가지고 있는 제약 혹은 몸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도 몸 이외에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아니면 윤리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 할 때 항상 윤리의 문제가 뒤따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그 윤리라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습득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킨 규범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학습 과정 자체도 AI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AI 한 부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AI 개발자가 아니라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윤리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인간이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고, 십계명처럼 그걸 지키는 것이 윤리적이고, 아니면은 어떤 독립성을 갖고 뭔가 생각하는 게 윤리적이고, 이 다양한 방식으로 윤리를 규정하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규범적인, 우리가 그죠? 노머티브한 그런 어떤 거를 윤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윤리는 인공지능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게 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맞춰서 거기에 대한 규범을 다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한다면은, 그런 윤리는 가능한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윤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 윤리학 이론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요새 이제 아까 이제 노모티브라고 했는데, 이제 릴레이셔널 에틱스라고 해서 이제 관계에 의해서 윤리가 나오니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규범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의 그런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윤리적인 결정이나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말은 상대방이
지금 내가 평소에는 A라는 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나빴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에 반응해서 내가 어떤 그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게 이제 윤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반응을 받으려면 이 지능만으로는 사실은 안 되죠. 우리도 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게 되게 미세한데 그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설명을 못 하는데도. 근데 그런 거를 느끼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 인공지능도 그런 윤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이 코드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언어적으로만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라면은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능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그런 지금은 이제 언어적인 그런 어떤 코드만 주입하지만 요새 이제 하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터치, 이렇게 그 손 햅틱이라고 하죠. 그걸 되게 많이 개발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 자극들을 이 컴퓨터에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뭐, 우리 핸드폰도 사실은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지금 터치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된다면, 뭐, 인공지능도 뭐 윤리적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 인공지능이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지능이 어느 정도 개발되고 했을 때 만약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쟤는 나의 그런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 그런 미세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 아니라 존재야. 그래도 걔랑 나랑 윤리적인 존재를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인간이 나 지금 그런 얘기가 기분 나빠라고 얘기해주고 뭐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어떤 거를 전달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가능하냐 뭘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변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 인간이 그냥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게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거고,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운다면, 인간도 뭐 윤리적 관계가, 인공지능이 만약 그런 어떤 터치나 이런 거라 전혀, 그런 능력이 없이 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윤리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사실은 그 인공 존재와 우리가 공생했을 때 같이 이제 더불어 살았을 때 인간에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요구되는지 인간 생존을 위해서 혹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동신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쓰셨던 책이라든가 논문을 이제 다 보지는 못하고 어떤 연구를 쭉 하셨는지 이렇게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연구를 너무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자기 반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논문이라든가 이제 책 제목의 키워드들을 보았을 때 인간과 관계를 맺는 무언가, 하지만 인간과는 약간 다르지만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무언가에 굉장히 천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뭐 좀비나 드라큘라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사이보그, 뭐 AI, 오늘 이제 말씀하신 AI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고민을 하실 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비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것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했을 때와 AI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되게 사회를 보시는데 이렇게 논문도 찾아보시고 다음에 사회 누가 보시죠? 그분이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러니까 좀비 같은 경우는 뭐 있지 않지만 좀비는 이제 사람이었던 존재니까 좀 다르고 뭐
드라큘라도 마찬가지고,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아까 이제 가라테아 얘기하면서 성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존재는 우리가 만든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태어난 존재나 아니면 태어났는데 어떻게 변한 존재인데, 이건 우리의 피조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프랑켄슈타인이 그런 작품이잖아요. 이게 그런 프랑켄슈타인 신드롬이라고 하고 자기 창조주인데 자신의 피조물이 자기를 반항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뭐 성경적인 그런 어떤 함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이유는 다른 존재들, 뭐 동물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존재들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인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태어난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온 존재인데 마치 우월하다고 막 쓰는데, 사실은 그런 건 이제 죄의식을 느끼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A와의 관계는 우리가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라는 게 어떤 제작자로서의 책임,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어떤 도구를 만든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이게 존재가 되면은 마치 아이를 만든 거 책임. 그러니까 근데 그 책임은 내가 뭐 이렇게 책상을 만든 거의 책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다른 책임이겠죠. 근데 그 정도로 책임을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그런 존재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AI가 정말로 지능이 높고 정말로 어떤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도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해야 되겠죠. 뭐 근데 그거는 뭐 그런 존재를 만들어야만 하나라는 그런 어떤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갖고, 만약 만들었으면 어떻게 키울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걔가 성장했고 독립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뭐 다 그렇지만 나중에 독립하는데 부모님이 내가 키웠으니까 너는 못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통제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지 진정하게 이제 뭐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그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창조한 존재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서 좀 시간을 봤어야 되는데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초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굉장히 이렇게 몰입해서 강연도 듣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이동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봄날에 또 금요일 오후에 여기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